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이번 행사 총괄을 맡고 있는 강상구 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입사하기 전에 뭐 대학교 때, 학교 때 오피스를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오피스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만큼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고 그 다음에 세련된 오피스로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피스 201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40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목차를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오피스 2013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주로 저 두 번째 오피스 2013의 특징과 그 데모를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디션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 2013의 탄생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느끼듯이 아니면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거대한 물결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1966년에 인당 평균 사무실 공간이 8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작년에는 인당 사무실 평균 공간이 6평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임대료야말로 비용을 줄이기 가장 중요한 팩터겠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2015년에는 2011년보다 무려 54%가 감소할 걸로, 사무실 1인당 평균 공간이 54%가 감소할 걸로 전문기관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도 아마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바일 오피스니 원격 근무니 뭐 재택 근무니 하는 이런 제도들의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1982년도 이후의 출생자를 저희는 소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업무 패턴이 아니고 나만에 맞는 업무 패턴을 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양보다는 질로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를 바로 밀레니엄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이제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는 점점 증가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기업에서 행하는 유형 근무제의 증가 또 바로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혹시 전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단연코 1위입니다. 1위. 얼마 전에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60%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업무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정보 근로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업무에 몇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십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려 74%가 2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미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4%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면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올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2살의 젊은 오피스 2013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사람, 기술의 변화를 모두 아우르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 오피스를 쓰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보다 모던하게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오피스의 특징을 저 데모와 함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데모는 데모를 좋아하실 분은 잠깐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승주 부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랍니다. 데모는 저하고 백승주 부장의 그 좀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부장님. 네.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오피스의 특징을 얘기할 때 네. 그 펜이나 아니면은 터치나 이런 게 지원되는 그 디바이스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좀 잠깐 데모로 좀 보여주시죠. 네. 요새 뭐 밖에서도 많이 지금 체험을 하셨겠지만 이런 식의 태블릿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키보드를 결합을 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노트북인데 이 목이 돌아가가지고 뒤집어진 형태, 뭐 여러 가지들의 형태의 요새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번 달에 발표한 윈도우 8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컴퓨팅 환경에 맞게 설계가 되어져 있고 여기서 동작하고 있는 뉴 오피스야말로 윈도우 8에 최적화돼서 돌아가는 최신의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보시도록 하죠. 여러 가지들의 이렇게 윈도우 앱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윈도우 8 그다음에 뉴 오피스의 화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노트입니다. 이 원노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윈도우가 오피스가 터치를 UI에 적용시켰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화면이 있죠. 뭐 일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앱바라든가 오른쪽에서 꺼내는 참바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8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일단 여기서 전자필기장을 넣어서 보면 클라우드인 윈도우 라이브와 함께 싱크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제 여러 가지들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가장 눈에 띄시는 게 뭔가요? 그림이 아니라 요 가운데에 보시면 종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동그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것을 레이디얼 버튼이라 표현하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최신의 명령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특정한 글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단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쭉 당기면 이만큼이 선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레이디얼 버튼이 아까 종이 그림에서 이제는 글자 그림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글자 그림 딱 쳐보면 이 글자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글꼴 크기를 선택하면은 쭉 이렇게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가면은 해당되는 메뉴로 돌아오고 실행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실행 취소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네모 그림을 그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기타 표를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블렛을 붙일 수 있는 버튼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한 번도 사진을 똑바로 못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요, 깜짝 제가 놀라는데요. 그래서 툭 치면은 또 희한하게 사진 찍혔고요. 확인을 누르면 해당되는 사진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는 또 레이디얼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림 표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버실 수가 있으니까 실행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 UI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 윈도우 8에 올라가 있는 뉴오피스의 원노트야말로 기본적인 터치 UI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할 때마다 이 밑단에 올라오는 이 타입 키보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장착하게 되면 뭘로 동작을 할까요? 키보드와 함께 동작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바로 펜을 갖다 대게 되면은 펜을 이 자리에서 바로 인식해서 뭐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 기존에 사용자가 펜을 쓸 건지 마우스를 쓸 건지 키보드를 쓸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됐던 거에 진보를 해서 이제는 알아서 뉴오피스가 컴퓨터에서 펜을 쓰고 있는지 터치를 쓰고 있는지 키보드를 쓰고 있는지 마우스를 쓰고 있는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정도의 윈도우 A 스타일 앱 형태가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파워포인트 제가 실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모드와 터치 모드를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는 터치 모드가 되게 되면 간격이 더 넓어져서 쓰기 훨씬 편하게 되겠죠. 이런 터치를 인식하는 이 메뉴는 화면에서 펜이나 터치를 쓰는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네이블 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데모에 너무 심취해 갔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좀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그 USB에 보통 우리가 그 문서를 저장을 하고 다니죠. 근데 이 USB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아마 USB도 아마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USB가 지금 내가 찾는 문서가 어느 USB에 있는지 잘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네.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설령 USB에 문서를 담았다고 해도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네, A사의 네, 그 뭐 i A사, 뭐 G사 있죠, 예.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면 오피스를 지금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 그 새로운 오피스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걸 좀 데모로 좀 보여주시죠. 예,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려야 되고요. 예,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뉴 오피스의 엑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른쪽 상단에 제 얼굴 또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 계정과 연결돼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라이브 아이디와 연계가 되어 있고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피스 365에 연결되는 계정과도 연결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정이 무엇을 하냐면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싱크가 되는 로밍 오피스의 컨셉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들의 형태가 이제 장소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얘를 다른 이로 저장한 다음에 이곳에 있는 스카이드라이브는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라이브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웹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해당되는 파일을 제 스카이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파일은 바로 이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네트워크를 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드라이브로 업로드가 돼서 저장이 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컴퓨터를 안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를 갖고 갔을 때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를 사용하고 있는 폰 같은 경우를 갖고 갔을 때 해당되는 문서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5년 전에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어떤 파일을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고 이 파일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 파일에 대해서 PC방에 뛰어가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였었나요? DOC 파일이나 PPT 파일이 있으면 오피스 깔리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어떤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웹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인 웹 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제 스카이드라이브에 정말로 업로드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파일 이름을 뭘로 집어넣었냐면 10월 동물원 비용이라는 내용으로 집어넣었고요. 제 폴더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여기 10월 동물원 비용 보고서라는 것이 아이패드에서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해당되는 파일이 로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파일은 어떤 엑셀이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엑셀 웹 앱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지금 제가 이쪽에서 동일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쪽에서 닫고요. 열어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문서가 로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잠시 후에 당연히 엑셀과 거의 동일한 UI 형태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밖에서 문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통째로 다 바꿔달라는 요청보다 어떤 숫자 하나 바꿔달라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엑셀을 찾아야 되고 워드를 찾아야 되고 이쪽 PC방 갔더니 없다 그러고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안 하시죠. 보통 웹에서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편집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웹 앱이 단순한 뷰어 모드가 아니라 이제 에디팅 모드로 올라오게 되고 해당되는 에디팅, 제가 앞으로 나갔나 보네요. 에디팅 모드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에디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즉 이러한 그 웹 앱 형태는 웹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안드로이드의 크롬, 그다음에 iOS의 사파리,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 가지들의 형태의 웹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와 웹 앱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아이패드죠? 네, 아이패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백 부장님, 제가 그 오피스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그 워드에 있어서 가장 지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게 그 아래 한글과의 호환성입니다. 이게 새로운 오피스는 이게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데모로 잠깐 보여주시죠. 오전에도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 가졌던 내용이셨고요. 저 역시도 가끔씩 강연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얘기를 이제 메일을 받아보면은 당연히 뭔가 내용을 처음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자가 HWP로 오는 경우에는 조금은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바꿔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뷰어를 통해서 제가 인쇄를 한 다음에 쓴 다음에 스캔을 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 오피스는 일단 아래 한글 쪽에서 문서 포맷을 오픈함으로써 그를 이용한 필터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여기 상단에 제가 파일의 메뉴를 클릭해보면 열기 메뉴가 있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컴퓨터,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보시면 두 개의 없었던 메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한글 2.0부터 9.7과 사이 버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버전이 5.0 포맷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5.0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WP 파일이고요.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파일이 로딩이 되는 일기장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2012년 11월에 쓰고요. 오전에 기자 간담회, 오후에 세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고 저장을 할 때도 이제 너무나 좋은 것은 이를 당연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해당되는 파일을 워드 문서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은 PDF 그다음에 아래 한글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식의 확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워드를 주로 쓰시는 분이나 아래 한글 쓰시는 분들이나 좀 더 문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데모를 보여드리죠. 바로 PDF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예, 이어서 하시죠. 아까 예. 제가 PDF가 나와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PDF가 같이 있어서 바로 질문하실 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문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는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요. 이 PDF 문서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죠. 이 안에 이제 스타트를 시켜보면 이제 PDF 안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내용을 잘라서 쓰셔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쭉 선택해가지고 뭐 하십니까? 복사하셔가지고요. 제가 키보드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워드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이실 거예요. 뭐 글자는 잘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표를 잘라서 제가 붙이고 싶습니다. 그럼 쭉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워드를 하나 새로 열고요. 새 문서 한 다음에 이러고 딱 붙여넣으면 멘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발이 고생하면서 표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를 쫙 합니다. 그러고 위로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써와 이러면 또 써오셔야 되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PDF 형태도 문서 포맷이 오픈이 된 것을 이용해서 워드가 해당되는 포맷을 리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을 제가 파일에 열기에 컴퓨터에 찾아보기에 PDF를 선택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었던 방금 전에 2013 콘토소 프로덕이라고 하는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서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요. 확인 누르면 해당되는 문서를 이렇게 잘 읽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일반적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표를요 쭉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새 워드 문서를 열고 붙여넣기라면은 아주 깔끔하게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여기까지가 HWP와 PDF의 변환 문서였습니다. 아주 그 PDF 그 에디팅 기능은 그 아주 유용한 기능 같아요. 그럼 별도의 그 PDF 에디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꼭 첨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문서나 다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대한 어떤 계층 구조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작성자가 문서를 이렇게 열어보지 못하도록 보안을 거시게 되면은 열어볼 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2010까지 워드를 좀 써보니까 그 워드에다가 동영상 삽입할 때 예전에는 그 링크 삽입해갖고 그냥 링크만 넣지 않습니까? 네네. 이 새로 나온 오피스는 이제 동영상 삽입도 아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데모로 좀 보여주시죠. 네, 그러시죠. 아까 봤던 그 문서 계속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영상 이러면 어디를 많이 검색하시나요?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워드에 넣거나 파워포인트 넣을 때 몇 년 전 아니면 오늘도 어떤 분들은 뭘 하십니까? 그걸 불법으로 스트리밍 받으셔가지고 파일 형태로 어태치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겁니다. 삽입에 가서 보면은 상단에 이런 식의 온라인 미디어라고 하는 재밌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비디오 로드하는 동안에서 여기다가 뭐 요새 유명한 강남 스타일을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라고 검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보면 바로 어태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얘를 플레이를 하면은 아까 키노트 데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잘 플레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랙티브한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이제 단순하게 그림과 글자만이 아니라 저 좀 보세요. 문서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어떤 동영상이라나 이런 부분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만 드리고 넘어갈 거지만 오피스용 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파워포인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멋있네요. 방금 전에 종이 비행기. 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이 전환 기능에 이게 파워포인트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예. 예. 그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써보니까 새로운 네. 파워포인트를 좀 써보니까 그 발표자 노트가 네.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던데 네. 그것도 좀 데모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발표자 노트 이러면 보통 뭡니까? 모니터를 확장 모니터로 놓고 확장 모니터 대상은 발표할 때는 뭐가 될까요? 이런 식의 프로젝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에는 뭐가 나오는 건가요? 좋은 말로는 참고 자료, 나쁜 말로는 컨닝 페이퍼를 올려놓고 발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뭘 쓰시게 되나요? 이 발표자용 도구 사용을 클릭하고 이제 슬라이드를 시작하게 되면은 제 화면에는 뭐가 나옵니까? 프리젠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의 화면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슬라이드가 나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실체를 공개를 해드리면은 화면에 나타나겠죠. 이제 바로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옛날과 뭐 크게 차이가 없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오른쪽 상단에 얼마나 진행했는지 꼭 발표 자료 많이 준비하시면 시간 모자라서 발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계가 뒤에 가면 뒤에 없어요. 그럼 발표 도중에 이렇게 시계 보기도 되게 난해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슬라이드 노트 적은 내용들, 나아가서 다음에 무슨 내용을 발표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정한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경우,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가끔씩 발표 자료는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빠지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슬라이드처럼 은근슬쩍 8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있어서 좀 더 세련된 발표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참고 자료, 나아가서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확대를 해야 되는 기능들, 그리고 제가 1분 10초를 발표했던 내용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프리젠터 모드가 인핸스먼트 됐습니다.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역시 그 아까 똑같은 그 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발표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그 저 기능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오피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할 때 그 소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오피스 자체 내에도 아마 소셜 기능이 강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데모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보통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일상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사람과 문서와 사이트와 기타 여러 가지들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 들어드리면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셨습니다. 밑에 분에게 아니 위에 분에게 리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무슨 말을 하십니까? 다 하면 나한테 문자 보내, 다 하면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잘 쓰시는 레벨 2는 어떻게 합니까? 쉐어포인트가 있으신 경우엔 거기에 경고를 걸어놔서 바뀌어졌을 때 메일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오피스 같은 경우는 쉐어포인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뉴오피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까지도 소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삽입에 가서 보면 메모라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검토에도 새 메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일단 제가 어디를 표시할지 해야겠죠. 여기다 공동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공동 말고요. 협업이 어떨까요? 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트위터와 상당히 페이스북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저는 회사 계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리젠스가 이네이블 되지 않지만 사내의 링크와 연결이 됐다면 이것을 올린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회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싫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러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소셜 기능으로 확장이 되어져 있고 이는 뉴오피스의 어떠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뭐 워드에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워드에도 있죠. 워드에도 동일하게. 그거는 뭐 데모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똑같은 거니까요. 그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자료 만들 때 공동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말풍선 달고 아니면은 뭐 텍스트 박스 입력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공동 작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4명, 5명이 공동 작업을 했다 한 문서를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가 의견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바로 그 보셨던 그 파워포인트의 그 메모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엑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백 부장님, 제가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로 이제 그 데이터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을 받을 때 네. 특히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였는데 네. 그 고객 정보가 한 셀로 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게 한 셀로 들어와서 그걸 나누는데 아주 애를 먹었었어요. 네, 밑에 분 시키시면. 예? 밑에 분 시키시면. 아, 그때 제가 신입사원 그 야, 밑에 사람이 없어갖고. 네. 예. 그래서 근데 새로운 그 엑셀에서는 네. 그거를 아주 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데모를 역시 좀 보여주시죠. 네. 보통 이제 이런 데모는 영문으로 하게 되면 영문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보통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길래 제가 한글로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인데요. 보통 IT라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정리해달라면 로우 데이터로 많이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팀장님이나 해당되는 보고를 받으셨던 분은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1303 ADS가 써져야 되고 1304 ADS가 EVS가 써져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보면 바로 채워주게 되죠. 즉 빠른 채우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패턴을 마이너스 앞부분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를 한번 해보죠. 광고, 이벤트 떴더니 인식이 됐고요. 제가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바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고알라, 기린 인식이 됐죠. 제가 이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채워지고요. 마지막 서울, 제주 이러고 엔터를 치면은 다 채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오래 걸린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몰래 엑셀 2013으로 하시고 1시간 놓으시고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빠른 채우기 기능인데요. 아주 이 빠른 채우기 기능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새로운 엑셀에는 네. 아까 이제 키노트에도 잠깐 좀 보여드렸지만 그 빠른 분석이나 아니면 뭐 차트도 알아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제 표를 그려놓으면 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걸 어떤 차트를 그려야지 가장 효과적인가 네.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새로운 엑셀에서는 그것도 자동적으로 그 추천도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한번 데모를 보여주시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파워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 파워뷰 기능도 같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저도 이제 보통 어떤 이런 런치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많은 기업분들에게 성능 데이터랑 이런 거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IT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IT 엔지니어분들한테 뭘 정리해서 보내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보내세요. 그리고 윗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만큼을 선택을 해보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의 재밌는 마크가 하나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트로 바꾸게 되면은 얘를 어떤 가로형 막대, 세로형 막대, 원형 또 다른 차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단순하게 해당되는 차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새요,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표용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 특히 C레벨 분들은 여러 가지 조찬 세미나나 이런 거 다녀보시면 비주얼한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키노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건가요? 바로 어떤 지도와 연결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요구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오피스에 들어있는 파워 피봇이라고 하는 기능에 연결된 파워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여기서 파워뷰를 눌러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파워 시트 열기라고 하는 작업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화면을 보시면 해당되는 표 안에 도시 이름이 쭉 적혀 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도시에 해당되는 정보가 로딩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쭉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모양새가 좀 안 나네 이랬을 때 해당되는 표를 지도를 클릭을 하게 되고 레이아웃에 가서 보면은 지도 배경을 조금 더 모양새 있는 항공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더 필요하네.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코리아 그다음에 부산 코리아 그다음에 여기서는 800을 팔았대요. 이렇게 엔터를 치고 다시 맵뷰에 가셔가지고 파워뷰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세로 고침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부산 데이터도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지도가 좀 더 크게 보이게 되고요. 사장님에게 높으신 분들에게 단순 옛날의 표형식이 아니라 이런 식의 뭔가 비주얼하고 속칭 젊은 사람들 말로는 간지나는 모습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파워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아웃룩을 제가 보니까 새로운 아웃룩을 제가 보니까 그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보이던데요. 그 우리가 그 이메일을 보낼 때 회사에서 이제 보내지 말라, 이런 정보는 좀 보내지 말라, 뭐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회사 매출 번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고객의 뭐 주민번호라든지 카드 네.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현재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물론 하긴 하는데 교육으로 다 행해질 수는 없죠, 사람이. 걔가 뭐 고이든 아니면은 고이지 않든 간에 이 정보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새로운 아웃룩에서는 이런 기능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데모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이 보내는 메일 한 통이 얼마나 큰 여파를 불러일으킬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개인정보법이 발효가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를 해놓거나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마지막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이슈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걸 모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블락킹이 필요한 기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웃룩에서는 뒷단에 있는 익스체인지 서버나 아니면 오피스 365 익스체인지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DLP라고 부르는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외워가셔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집어넣은 신용카드 번호입니다. 이런 식의 신용카드 번호가 있는 정보에서 이 중에 하나만 진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되는 메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새 전자메일을 클릭하고 파일 첨부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메일을 제가 바탕화면에서 퍼스널 데이터를 방금 전에 저장을 해놓은 것을 리딩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받을 사람을 집어넣고요, 데이터 넣고요, 이러고 메일을 샌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용자는 당연히 모르는 사이에 발송이 됐지만 메일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외부 사용자라고 한다면 심각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메시지가 하나 뿅 하고 올라왔는데요. 정책 설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조직의 규정을 위배하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유를 명시하시오. 이런 말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기 딱 누르죠.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지우지 않으면 못 보내라는 메시지가 딱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못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잘 봤더니 중간에 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은 조직의 정책을 감히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시를 버튼을 딱 클릭하니까는 너 여기 이거 왜 보내야 되니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파트너, 마케팅용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재정의를 누르면 메일은 발송이 되게 됩니다. 즉 DLP라고 하는 기술은 백단에 있는 서버를 간단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익스체인지 서버 2013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컴플라이언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규정 준수란 메뉴가 규정 관련 메뉴가 보이고요. 준수 관리 클릭하면은 상단에 데이터 손실 방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번호가 해당되는 정책에 걸린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규칙을 더블 클릭해 보면 해당되는 신용카드 정보가 걸리면 이 메시지를 차단하고 비즈니스 이유를 대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못 보내게 아예 만들 수도 있고요. 알려주기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뭔가를 추가적인 조건을 넣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매니저에게 전송이란 메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니저에게 승인을 받고 보내라고 만들 수도 있고요. 즉 굉장히 많은 조건문을 걸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제 신용카드로 단순하게 데모를 보여드렸지만 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 해당되는 필터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한글 메시지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한글 메시지 넣기 되게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메시지도요, 제가 실제로 제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집어넣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신 겁니다. 여기다가 원하시는 형태의 회사의 정책 메시지를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바로 규정 준수와 관련된 URL로도 연결할 수가 있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새로운 또 그 아웃룩 기능 중에 그 서드 파티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마치 그 오피스로 끌어와서 그 마치 그 오피스의 기능인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좀 데모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뭐 여러 가지들의 동선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윈도우 7 때부터 이런 세미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잘하는 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오피스를 사용하다 보니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로 윈도우를 쓰고 있는지 참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또 역시나 강남 스타일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메일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뭐가 뜨죠? 그 다음에는요, 본인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뜨게 되고요. 브라우저로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해당되는 비디오를 봐야 되는 추가적인 동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유튜브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유튜브의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바로 원한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오피스 자체 내에도 앱이 내장이 되어져 있어서 내장이 되어서 이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키노트 데모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맵과 연결하는 지도 서비스 연결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도 런치하기 얼마 전에 알아낸 건데요. 이런 식의 뉴스레터 받으시면 귀찮은 게 뭔가요? 자기가 구독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메일에서 찾아가지고 unsubscribe 버튼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서 보니까는 unsubscribe란 버튼이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 메일에서 얘를 구독을 해지하기 위한 메뉴가 어딘지를 바로 찾아주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어떤 식의 동선을 타고 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앱이 내장이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문서 내에 오피스용 앱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오피스용 앱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웹 기반으로 되어져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몇 개만의 클릭만으로도 개발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주민들만 강남수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 틀 때마다 강남수세. 제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가 최근에 출장 갔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 이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요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데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그 준비한 데모였고 데모를 위해서 힘써주신 저 백승주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2013 에디션입니다. 새로 나오는 에디션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2013의 에디션은 오피스 2010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온프레미스가 여러분이 지금 그 PC나 아니면 타블렛에서 인스톨해서 쓰시는 그 오피스입니다. 그걸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 그 온프레미스 용으로는 오피스 스탠다드와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에디션이 제공이 됩니다. 클라우드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라우드용은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은 오피스 프로페셔널 플러스하고 프로 플러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온프레미스에서 사용을 하냐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버전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나요? 저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기업 고객들인데, 그 기업 고객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SA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어슈런스의 약자인데요. 그 계약을 맺으셔야만 버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SA 계약이 유효하면 오피스 2013이 지금 쓰시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2014가 나왔다 이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로 한번 가볼까요? 클라우드는 오피스 365를 구독을 하게 되시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의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은 이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나요? 온프레미스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디바이스당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개의 디바이스를 쓰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피스 2개의 카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한번 가볼까요? 클라우드는 유저당입니다. 유저당. 그래서 제가 한 유저를 사면 그 유저를 구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간 그렇게 구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션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 2013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과 사람과 기술 이 세 가지 변화를 모두 아우르면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오피스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보다 더 현대적으로, 즉 죄송합니다. 보다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저희가 지금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Your 모든 오피스가 실현될 것이라는 거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제 세션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